자, 아까 관리청객 수립기준 중요한 거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는데요. 140페이지에서 가로 3번 봐두셔야 됩니다.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장 안에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는 설령 분양 신청을 시행자한테 하더라도 시행자가 직권으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현금 청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도 역시 현금 청산을 해서 주더라도 법적으로 할 말 없다는 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관리청객 수립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에 분양설계를 담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분양설계 계획은 언제를 기준으로 수립하는가?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이지 다음 날 하면 틀린다는 걸. 6번 이 관리청객 수립할 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분양을 해주게 됨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그 사업장 안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또 한 세대에서 구성원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 공원축을 취해서 1주택만 분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주도록 분양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외해가 있다 이겁니다. 7번이 중요한데요. 외해가 그거거든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2명 이상이 1토지에 있다고 붙여요. 1주택이 아니라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 공유자에게 시도 조례로, 조례다 포인트,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가 시킨 대로 주택을 공급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둘째,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10개 달라고 해도 줘도 되고요. 또 100개 가지고 있다면 100개 줘도 되고요. 3개 가지고 있으면 3개 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청객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특히 중요하고요. 4번째가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좀 관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들은 과밀 억제 권역은 바로 저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투기바람이 센 지역이에요. 그런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 말 중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런 사업장으로서 재건축 사업장이다. 재건축 사업장. 그래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수도권 중에서도 성장 관리권이라든가 자연 보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바람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재건축 사업장이 있고 재건축 사업장에 갑이라는 사람이 40년 된 오래된 11평짜리 허름한 주택 3개를 가지고 있었네요. 3개. 바로 엄마 아빠 모시고 살도록 옆에 때 하나 사가지고 같이 살고 있고요. 자기가 소유권을 쥐고 있지만 자기 가족들이 바로 살고 있고요. 그 하나 또 3개 가지고 있어. 아무튼 이 3개를 가지고 있는 자가 3개 분양 시행했다 그러면 3개 줘도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사업할 때요? 재건축 사업할 때. 그거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할 때. 그거하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하고 잘 비교해 두셔야 합니다. 5번 보시면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들은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 관주가 아니다. 찾나요?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수도권 정비계획법들은 과밀 억제 권역 맞아요. 억제 권역인데 아까는 아예 과밀 억제군이 아니었어요. 과밀 억제군이 아니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 공급을 받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도 된다고 그랬죠. 재건축 할 때. 근데 5번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들은 과밀 억제군인데 투기 관주가 아닌 장소다. 투기 관주가 아닌 장소는 최고 몇 개까지 분양 시행하면 분양해 줄 테냐? 3개, 3개. 아주 중요해. 이건 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그래 올해 그분이 계셨더라면 올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만은 올해까지 원래 계셔야 되거든요. 올해 12월 내년 2월 달까지. 근데 지금 감옥에 계시니까 좀 어중간해 버렸네요. 그래 출제 가능성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애매해. 작년에 신설됐기 중요했는데 아무튼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인데 어디가 아니다고요? 투기 관주가 아니다. 그러면 몇 개까지 줘도 된다고요? 3개.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졌어요.
3개. 재건축할 때만 그래요. 재건축할 때. 알겠죠? 꼭 알아셔야 돼요. 근데 만약 그 장소가 가밀 억저권이면서 수도권 가밀 억저권이면서 투기 과죽으면서 거기서 재건축한다 그러면 1주택밖에 분양 못 받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번. 4번 찾았나요? 4번면 가로택 정비사업. 가로택 정비사업 할 때도 몇 개까지 분양해 줘도 됩니까? 3개. 그걸 딱 받으시고. 근데 가로택 정비사업인데 원래 3개까지 줘도 돼요. 근데 또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이 하나 있어요. 다가구택. 보고 계신가요? 다가구택은 또 특례가 인정돼요. 보고 계시죠? 동그라미 4번. 다가구택 동그라미 다세대 하면 틀려요. 다중화 틀려. 다가구를 여러분이 가로택 정비사업에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철거하기 전에 감정가 매겨보니까 정정가가 22억으로 나왔어요. 22억. 알겠나요? 원래 다가구는 최고 몇 개까지 쪼개가지고도 세를 낼 수 있어요. 법적으로 19개까지 낼 수 있거든. 큰 집이면. 알겠죠? 그래서 세입자 19명을 지금 받아서 월세를 지금 받아먹고 있는데 그거 부시고 그냥 가로택 정비사업에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매겼더니 22억으로 나왔네. 22억. 그랬다면 그 친구는 자, 이 가로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완성해서 공급하게 될 최소 각 세대당 분양가가 2억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 예정이. 그러면 그 최소 분양가가 2억이면 22억을 2억으로 나누는 거예요. 22억을 2억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몇 개 나온가요? 10이 나온가요? 맞아요? 11이 나온가요? 맞아요? 11이 나오죠.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11개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11개. 몇 개 줘도 된다고요? 11개. 이해되죠? 알겠죠? 자, 그걸 이해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가구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을 지난 가격, 그리고 종전가라고 하거든. 종전가. 뭐라고 한다고요? 종전가. 종전가. 종전가격. 철거하기 전에 종전가격. 이해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을 지난 가격이라는 것은 뭐라고 쉽게 말하면 종전가, 종전가. 철거하기 전에 있는 헌집이 가격. 종전가, 종전의 가격. 그냥 종전가를 하는 거예요. 종전가. 그 종전가, 감정가 매겨놓고 이제 철거하거든요. 22개였다. 22억.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해 주려고 하는데 각 세대 전용 면적의 뭐 최소 분양가가 바로 2억짜리로 분양하려고 한다 그러면 22억을 2억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누는 수만큼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주택들만 그렇다고요? 다가구 무슨 사업 할 때 그것도 가로택 정비사업 정확히 알으세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 올라칩시다. 3번. 3번은 이런 거예요. 그 사업장 안에 여러분이 바로 종전의 토지 건축을 가졌는데 그걸 내놨어. 철거하고 사바자 했어요. 근데 그거 종전의 토지 건축 가격을 10억으로 감정가 맡았어요. 10억.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한 주택밖에 분양 못 받아 하잖아요. 근데 종전가의 범위에서는 2주택까지 분양을 받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전가. 몇 주택까지 받아가도록 하자? 2주택. 이해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 10억짜리 헌거 내놨어요. 종전가에. 그리고 그걸 처구하고 이제 사업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단 분양받을 때게 아까 얼마라고 했나요? 종전가가? 아니 그거 아니고 아까 헌집 내놨는데 22억짜리 말고 그냥 계속 20억 그건 다 가고 있잖아요. 가로택 정비사업 할 때 그거 말고 여기 재개발 사업장이라 합시다. 그때 정년의 토지 건축을 내놨는데 종전가가 5억짜리 다 가지고 5억짜리 얼마요? 5억짜리 내놨어요. 근데 이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가가 최소 분양가 추정액이 지금 3억짜리로 분양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 받고도 2억 남았잖아요. 이걸 종전 가격 범위라고 그래.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분양받아 가시는데 하나는 일단 33평 3억에 분양받아 갖고 2억 남았죠. 그럼 2억 범위 내에서는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를 소용주택이라고 그래요. 소용주택. 뭐라고 한다고요? 소용주택. 소용주택은 하나 땅을 붙여가지고 받아갈 수 있다. 합해서 2주택까지 분양을 받아가도록 하자 이겁니다.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만. 뭐에서요? 종전가 범위 내에서. 아까 5억짜리 내놨다. 부시도록 내놨다. 그러면 일단 3억짜리 분양 새거 받아가고 2억이 남았죠.
그러면 그것은 소형주택 하나를 덤으로 해서 합해서 2주택까지 분양을 받아도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전가의 범위 내에서. 그때 소형은 전매 못하도록 하자. 전매 못하도록 하자. 3년 동안 못 팔아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팔아먹을 때 돈 주고 팔아먹으면 매매. 공짜로 소유권 주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매라고 그래.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상속으로 넘어가서 어쩔 수 없다. 아버지가 그걸 받았는데 돌아가셨어. 자식 하나 독자였는데 상속이 됐네요. 그거 넘어가는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해돼요? 무엇은 막을 수 없지만 상속 막을 수 없지만 매매와 증여는 3년 동안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종전가 법원에서도 2개까지 분양받아갈 수 있지만 또 최근에 2년 전에 이걸 또 추가했어요. 가격은 얼마 안 나가요. 헌거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바로 사업하기 전에 종전에 팩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주거 전용역 50에서 살던 사람이 사업할 때 그래 동에서 저가 우리 사업자에서 동에서 내서 보셨습니다. 50평 살던 분이 바로 내놓고 분양받아갈 때 일단 30평을 분양받았어요. 20평 남죠. 이걸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분양을 받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그래 2가지 경우수가 있어.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몇 주택까지 분양을 해주자. 2주택까지는 분양을 허용하자. 이때 2주택을 분양할 때는 하나는 소형만 덤으로 붙여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된가요? 그래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50평 살고 계셨던 분이 30평짜리 하나 새거 분양받았다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는 평수로 한 사람이면 3, 6, 18, 약 18평 이하거든요. 알겠죠? 18평 이하. 그래서 소유 하나 덤으로 합해서 2개까지는 분양을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해된가요? 이해를 하면서 그걸 읽어봐야 돼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지난 가격 그 말은 종전가.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아까 그 말 이해됐죠? 자, 그 범위 내에서 몇 주택까지 분양을 받아갈 수 있다고요? 2주택. 그 중에 한 주택은 몇 종대 이하만 주라고요? 60종대 이하. 이걸 소형이랍니다. 소형은 약 평수 말하면 3, 6, 18, 약 18평 이하죠. 이것은 전매 안 된다.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 넘기면 안 된다. 3년 동안 하지 말라. 이거 하고 있고. 다만 상속 넘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바로 2번을 보시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아까 1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기수양도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공적 기관이 뭐 국지공이 있다. 그래 국지공은 주택 갖고 장난 안 쳐요. 근데 지방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잠실 채권 옆에다가 40년 전에 열택을 100개를 사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 전국 체전할 때마다 올라오는 전국 선수들 잠재워 주려고 그 지자체에서 1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합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100개 주라 그러면 100개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국지공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몽땅 받아가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4번이 바로 최근에 시행됐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그 말에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전 본전이 나주시로 옮겨갔어요. 그때 서울 본사 강남에 있을 때 한전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사원 아파트 같은 거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요? 사원 아파트에 뭐 1000세대 뭐 500세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직원들 위한 복지 차원에서 그네들 기숙사로 쓴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걸 버리고 나주로 갔단 말이에요. 한전이 본사가. 그때 서울에 그 뭐 1000세대가 있었다 한전 거. 그때 그걸 샀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가졌는데 거기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걸 철거하게 됐어. 그걸 사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이 나 그만큼 분양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양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갈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그쵸? 자 그게 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자. 한전이 팔고 갔던 것을 샀던 자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그만큼 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거기까지 좀 받으시고 이제 금방 봤던 파트에서 올해 함정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뭐 문제는 쉽게 나올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떨 때 3개냐 어떨 때 2개냐 뭐 이거잖아요. 어떨 때는 소유한 수만큼이냐 뭐 한 것도 없잖아. 다 한글이고요.
여러분이 머리만 이렇게 쓸 줄 알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 안 쓰고 있나요? 이 원숭이도 머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숭이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거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머리로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어떨 때 세 주택이, 어떨 때 두 주택이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1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별표 보이죠? 다 했던 건데, 자, 이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할 때 관리처분 기준에서 누구는 분양 못 받게 막아라.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제된다. 그래,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지상권자도 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두 번 나왔네요. 두 번. 됐나요? 지상을 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제된다. 제. 그 다음에 밑에도 또 나와있죠. 각인시키려고 지상권은 제 이렇게 돼 있죠. 별표.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이것들을 분양 처분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받는. 그리고 토지동호 소유한테 분양이 되도록 공급해야 된다. 3번. 자, 아까 이렇게 지워버렸네. 이 시행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가지고 시장공사한테 인가 시행하면 바로 인가 떨어지면 그 계획은 확정되고, 확정되면 그 계획대로만 분양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그 토지동호수한테 공람식에서 야, 너 신청했는데 탄로될 수도 있는데 바로 문제 있으면 말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공람을 시키고 의견 듣고 이 계획서 들고 인가 신청하는데 공람 기간을 며칠 이상 보장해야 되는가? 30일. 이제 이런 절차가 걸쳐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인가 신청 들어가면 시장 군수도 이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면 며칠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30일. 만약 이게 서류가 한 보따리 시장군수한테 들어버렸다. 자기가 검토하기는 너무 역량 부족이다. 그럴 때는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럴 때는 며칠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60일.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 수치를 좀 짝짓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겠네. 넘어가시고 142페이지 13절 관리처분기 인가 효과에서, 자, 관리처분기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요 법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합니다. 1번에 1번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은 후 기존건축물을 이제 철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찾았나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는가?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은 후. 찾았죠? 근데 인가를 받기까지는 엄청난 또 세월이, 아까 뭐 30일 뭐 60일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지금 건물은 노블랑주를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노블랑주. 알겠죠? 그래서 분교 소재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기다리기 너무 그렇다. 그럴 때는 그 건물주한테 가서 동의받아요. 그리고 시장사한테 가서 철거가 받아요. 그래서 허가 받고 바로 이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기 전에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철거했어. A집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바로 철거를 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A집에 있었던 그 법적 권리와 의무는 소멸될까,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을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 철거됐지만 법적으로는 살아 숨쉬고 있다. 그 말 중에 끝에 보면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동 소유로서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친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않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뭐 법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쓰겠어요? 속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자,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아니한다. 속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아 그랬었지 하면서 이렇게 이거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손은 편하게 읽어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에 사용수익 정지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언제부터 법적으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용의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사용수익 할 수 없기 시작하는가? 관리 처분계 인가를 받게 되면요 고시가 떨어집니다. 고시가 있는 때부터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중요해요.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분양 신청했던 자에게 시행자가 소유권을 딱 이전 고시할 때까지. 그런데 이 기간 중에는 절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외해가 있다. 외해가 있다. 다만 외해래요. 그래, 이 기간 중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 야, 사용수익이 돼. 라고 동의해줬다든가, 아직 손실보상을 원활하게 받지 못한 친구들은, 권리자들은 이 기간 중에도
법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렇게 사용수익이 정리되게 될 때 문제는 영위권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전세권, 뭐 임차권 설정해서 지정을 설정해서 지금 사용수익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미 지료, 임대료, 전세, 보증 다 줬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그리고 나가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아직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사용수익이 정지됨으로써 그럴 때는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하고 바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금전 반환 청구권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금전 반환 청구권이라 해요. 그때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는 원취는 잘못 없습니다. 지금 원취인도 계약 이익을 누려야 되니까요. 바로 원취인한테 따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원취인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시행자한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시행자한테 그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시행자가 취할 의무는 없지만 이 세입자들이 짐을 안 싸고 버텨버리면 철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시행자는 금융기관에 있을 때 한 사업비용을 몽땅 막 500을 1000원 빌려다가 사봤는데 한 달만 지연돼도 이 이자 비용이 엄청 커버립니다. 뭐 2억 3억 커버리죠. 5억 10억 커버리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대의 변지차 그냥 돈 주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취할 의무는 없지만 그때 원취인이 취할 돈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대변제를 합니다. 대변제했던 이 시행자는 바로 원취인한테 바로 구상할 수가 있어요. 원취인한테 구상을 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아까 그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하고 나갔던 그 친구 세입자들 영위권자들은 시행자한테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요. 없다 하면 틀려. 시험은 간단해. 있다를 없다로 내요. 있다를 없다로.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구상할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 구상했는데 원취인이 그래요. 내가 언제 대변제라고 그랬습니까? 배제했어요. 이렇게 하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니 되고 바로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 때문에 그걸 압류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뭐 하면 된다? 압류. 압류하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냐? 저당과 똑같은 그런 권리가 설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끝까지 버티면 저당권이니까 경매에다 넣어도 된다 이런 속뜻이 내포되는데 몰라도 되고 아무튼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받는다. 이걸 알아주세요. 전세권이라 뭐다고요? 저당권. 체크했나요? 그거. 자, 이거의 흐름을 딱 봐두시면 되고 오른쪽도 모셔서 143페이지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나와 있죠. 이제 철거했다. 철거해서 시행자가 싹 노블랑집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대지 만들었습니다. 대지 만들어서 건물 새거 졌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시장공사 때 또 가요. 가서 준공검사 신청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요. 이때 준공인가권이 누굴까요? 시장 군수입니다. 만약 시장군수와 시행자였다면 자기한테 준공인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공사료 고시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집니다. 공사료 고시, 준공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 사본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자, 그때 3번은 좀 읽어두시고 넘어가 보시죠. 이제 144페이지 사업이 다 끝났다면 2번, 1번 인가된 관리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반드시 무슨 계획에 따라 토지노소한테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관리청계 받으시고 가로 1번에 1번. 자,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면 사업시행자는 공사료 고시가 있고 나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냐. 지체 없이 그 말 중에 지체 없이 일단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제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고시했다면 법적으로 어째 여러분이 분양받게 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냐 별표.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 중에 다음 날에 그 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적으로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가?
소유권 2종 등기를 마친 때입니까? 소유권 2종 호시가 있는 날 다음 날일까? 그래, 그게 어마어마 중요해요. 소유권 2종 호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바로 분양받았던 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한다. 동그라미 3번을 건너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A 집에서 전세권 등기까지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안 끝났건만 그냥 사업자 이삿짐 싸고 나갔어요. 잔여 기간을 더 사용해야 됐다.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그 저당권자에 있다면 또 등기된 어떤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던 것은 자동적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옵니다. 법적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언제 넘어온 걸 보냐?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시행자 사업 다 끝내고 나서 A 것은 101동 101호다라고 딱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토지 건축물에 있던 그런 것들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존재한 걸로 간주됩니다. 언제 넘어오는 걸로 간주되느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 중에 거기다 딱 내놓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에다 딱 내놓쳤나요? 동그라미 3번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찾았죠? 그 말에다 딱 내놓죠.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바로 종전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그러한 권리는 마지막에 이전받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넘어와서 설정된 본다,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제 법대로 넘어온 걸 보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그 말에 딱 내놓지. 등기를 마친 때 그럼 틀려버려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이제 등기는 시행자가 언제 해주냐? 소유권 이종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해줍니다. 그래, 소유권 이종 고시를 자 101동 101호는 A 거다라고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했습니다. 고시했던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었다. 금요일이었다면 A는 101동 101호라는 소유권을 언제 지정하냐? 토요일날 0시 1초가 되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다가 시행자가 이 101동 101호 101동 102호는 누구 겁니다 라고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등기소로 들고 가요. 등기를 시행자 해줘요. 이전 등기를. 등기는 누가 해준다고요? 시행자 해줘요. 언제까지 해주냐? 지체 없이 해줘야 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뜻이 뭐냐면은 우리 팔대하면 지체 없이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해줘라 이 말이에요. 가장 빠른 시점이 언제냐? 시행자가 이렇게 보따리를 어마어마하게 한 보따리 싸가지고 차에다 가지고 갈 거예요. 트럭에다 싣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정비사업이 끝나면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만들어지거든요. 알겠나요? 그리고 권리 주정을 하려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서류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등기소도 더 갖다 줘요. 딱 갖다 줘. 그래, 그때 등기를 해준단 말이죠. 언제까지 해주냐? 지체 없이 해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행자가 시장과 같은 행정청이면 촉태란 말 쓰고 조합 같은 시행자면 대신청이란 말 써. 신청이란 말 써요. 누가 등기를 해주냐고요? 시행자 해줘요. 분양받았던 친구 A, B, C가 있다면 그네들 한 게 아니에요. 시행자가 다 해준다. 언제까지 해주냐? 바로 소유권 이전고시 하자마자 지체 없이 해줘. 아까 소유권 이전고시는 언제 했다고요? 금요일에 했답시다. 이번 주. 그러면 여러분이 101동 101호를 분양받았다면 토요일날 0시에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등기소에는 아직 등기 정리 안 돼 있어요. 알겠죠? 등기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점 해주라고 그랬죠? 언제 해주냐? 월요일날 9시에 가서 해주라 그 말이에요. 토요일날 일요일은 등기소 문 닫아버렸죠? 등기소 공문도 안 나왔죠? 그때는 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 9시까지 해주라 그 말. 9시에 등기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한다. 그 전 아까 소유권 이종시 금요일날 있었다면 토요일날 취득한다. 토요일날 소유권을 취득해 있어요. 알겠죠? 자,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잘 받으세요. 4번. 이전 등기는 누가 언제까지 해주는가? 사업시행자가 해준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주냐? 소유권 이종시 했자마자 지체 없이 해줍니까? 14일 해줍니까? 지체 없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이 끝났다면 그 시행자 역시 바로 등기소에다가 환지에 대한 등기를 다 신청과 촉탁을 통해서 끝내주는데 거기는 환청 공고 며칠 내에 등기를 해줘라 그렇게 돼 있었나요? 14일 내 생각나요? 날거려. 자, 14일 내 여기는 지체 없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언제까지 해줘라? 지체 없이.
알았어요? 자, 그래 이때 지체 없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다른 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게 자 소유권 이전 시에 있고 나서 그 등기 이전 게 있을 때까지는 다른 게 일치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참고를 읽어보시고 3번 청산금 중요하죠. 청산금 너무 쉬우니까 빠른 속도 보고 넘어가있어요. 이제 증후한권 감환권 할 때는 청산금을 줘봤지 않겠습니까? 이때 청산금은 언제 원칙으로 주고받느냐?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고 나서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확정되니까 그때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외주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가 중에 별표 나와 있죠. 지원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청이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을 때까지 그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중요해. 몇 년간 그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간. 뭐 이거 아주 쉽죠. 5년은 이제 웬만하면 다 할 것이에요. 공부 정말 아는 사람만 5년 모르지 웬만하면 다 하실 겁니다. 청산문 소멸시효. 이건 5년을 모르면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5년 갖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 앞에 있는 말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5년은 다 알고 가요. 수험생이라면. 5년도 모르면 그 밥값도 못한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말 가지고 장난치니까 앞에 있는 말을 중요시해요. 언제부터 5년이냐 이거 중요해요.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다. 다음 날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는. 알겠죠?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소유권 이종고 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5년 꼭 알으시고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 A라는 사람이 사업장 안에 토지 소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갑동이라는 사람이 A한테 돈 빌려줬습니다. 믿을 수 없겠다 싶어서 A 땅에다 종전에 저당권을 딱 설정받았습니다. 채권자로서. 그러자 여기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A라는 사람이 바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시행자한테 청산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전 토지에 있는 저당권자는 그 청산금에 가서 저당권을 행사하고 싶다. 그때는 압류 조치를 취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압류. 그 청산금을 그 토지 소유자인 그 A한테 시행자께서 주지 마세요. 라고 법원에다 압류를 딱 거쳐놓으면 토지에 있는 저당권이 청산금에 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걸 물상대의 효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상대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청산금을 압류해야 되냐? 그 시행자가 이 토지소유한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러면 그 청산금이 바로 청산금의 저당권이 청산금에 가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로 청산금을 받아올 수가 있다. 저당권자가 이렇게 받아. 자 넘어가시고 146페이지 아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밑에는 뭐 공공지원 참고를 읽어보시고 147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건축법.